새로 임차할 사람이 가건물이나 가설물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기존 임차인이 그런 것을 이미 설치해둔 상태에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철거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기입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리임 나유진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잘못했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모든 계약에서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건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들이 계약서 작성 전으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항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또는 작성 시에 어떤 점에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활자로 이미 인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표기된 주소, 면적 등이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 다르게 표시된 경우라면 무엇이 다른지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꼭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새로 임차할 사람이 가건물이나 가설물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기존 임차인이 그런 것을 이미 설치해둔 상태에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철거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기입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셋째, 상가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즉 월세의 100을 곱한 다음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은 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등 일부 중요한 보호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상가가 있다면 환산보증금은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서 1억, 여기에 1천만 원을 더한 금액인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지역마다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환산보증금 상한선을 확인하고 내 경우에 이 금액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일반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때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민법이 적용되면 임차인 권리는 줄어드는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을 쉽게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한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한선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꼭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그 시점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차임, 기본 정보 꼼꼼히 적으셔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특약사항에 무엇을 적을지 중요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약사항에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깔끔하게 치우고 간다는 전제 하에 임대하기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건지 여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원상태대로의 회복이 문제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태를 미리 사진으로 촬영해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사진을 각 한 세트씩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는 결국 어떤 업종을 영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가 건물별로 어떤 업종은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불가능하고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영업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도 생겨요. 이를 대비해서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서 가능한 영업과 불가능한 영업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고요. 만일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을 할지 밝히지 않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습니다. 시설물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수리를 누가 할지, 그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도 미리 정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이 있다면 그 권리금 액수도 기재하시고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나 대수선 등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구체적인 예정 일자도 기재해 놓으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기입해서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관리비용이나 화재보험,
비용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란이 부족하다면 별도 용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계약서에 별지로 추가하면 되니까 절대로 특약 내용을 요약하거나 축약해서 기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괜히 그 문구의 해석 가지고 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건 작은 부분이라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특약사항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인 입장에서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상가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관련 조항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넣을 수 있는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담해서 분쟁을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상가 계약을 앞둔 임대인, 임차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우림의 나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